자, 이제 네 번째로 토지공법. 부동산 공법. 이런 것도 좀 용어부터 알고 가시고, 두 개는 더 넓은 의미는 토지공법이 훨씬 넓은 의미로 사용이 돼요. 우리는 현재 부동산 공법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공법에서는 토지공법은 수백 개의 법령이 토지공법에 속하고, 그 중에서 부동산 공법은 몇 개만? 6개만. 그래서 용어 자체도 달라요. 용어 자체가. 원래 그러니까 모든 공법은 토지공법이에요. 토지공법. 거기에서 이제 파생된 게 중개사법은 이름이 뭐로? 부동산 공법. 주택관리사는 부동산 관계법규. 이렇게 된 거지. 실제 의미는 토지공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이런 공법에 대해서는 일단 무슨 법이 적용이 되냐면 행정법. 행정법의 기본 원리, 성격 이런 것들이 그대로 반영된 법이 토지공법이다. 또는 부동산공법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행정법에 대한 내용을 출제한다는 건 아니고 그런 과정이라는 얘기지. 그러면 행정법을 크게 또 3개로 분류를 해보면 행정조직에 관한 법이 있고 행정작용에 관한 법, 행정작용법, 행정구제법 이렇게 해서 3개 파트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행정작용법에 관한 내용이야. 행정작용법에 관한 내용이 우리 시험에 반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럼 행정작용이라는 그러면 그대로 해석하면 돼. 행정청이 우리 국민들한테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뭐를 하는 거야. 그 대외적 활동하는 것을 행정작용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행정법 무조건 누가? 행정청이 이러면 돼. 행정청이 우리 국민들한테 뭐 하려고 만들어 놓은 법, 그거 뭐야? 행정작용법. 요걸 큰 해석을 해드린 이유가 뭐냐면 공인중개사 2차 과목은 전부 여기에 해당돼. 그럼 여러분 2차 과목 이름 공인중개사법. 그것도 토지공법이야. 토지공법이 하나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금요일날 공시법 배우셨어. 그 공시법도 토지공법이 하나야. 부동산세법 그것도 토지공법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2차 과목은 전부 어디에 해당돼? 토지공법이야. 토지공법. 토지공법에서 6개 뽑아서 한 과목 부동산공법. 그 다음에 공시세법 합해서 부동산 공시법령 및 세법 이렇게 해서 한 과목. 또 공인중개사법 한 과목 이렇게 나온 거야. 그리고 의미를 잘 아셔야 돼. 2차 과목은 전부 뭐다? 행정작용에 관한 법이다. 그러면 돼. 오늘 공법에서 내가 행정법 설명한 것이 나머지 법률에 가도 어떻게? 다 나와야 되겠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리를 배우셔야 돼. 원리를. 그러면 행정작용 조직법은 왜 우리 시험에 없느냐? 자 보세요. 행정청의 조직원이야. 행정청의 조직원이 누구야? 그렇지, 공무원. 공무원하고 우리는 배울 일이 없잖아. 공무원도 2개 있겠네. 무슨 공무원? 그래, 아까 우리가 국가 그리고 지자체 있잖아. 공무원도 무슨 공무원? 국가직 공무원, 지방 공무원 2개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모든 게 여기에 맞춰져 있어. 그러니까 그걸 알고 하면은 여러분 용어 자체가 이제 앞으로 쉬워져. 이 개념도 모르고 시작하면 어려운 거지. 또 이제 조직에 관한 법이니까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또 어떻게 하라. 이렇게 만든 게 행정조직법이야. 우리 시험하고 상관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안 나와. 그런데 구제법은 우리 시험에 일부가 출제가 돼. 자, 구제란 뜻이 어떻게 해석하면 돼? 여러분이 어떤 어려운 일을 겪을 때 도움 준다. 그게 구제잖아. 그럼 공법은 행정청이 여러분한테 항상 어떻게 했어? 일방적, 강제적 했잖아. 그럼 뭐 불만이 있을 수 있다. 그럼 도움 주는 방법이 있겠다. 그 구제법이야. 그래서 구제법에서는 여러분들 과정에 2개를 배워. 행정쟁송하고 그다음에 손실보상. 이걸 좀 이따 배우게 돼. 여기까지 설명해 드릴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시골에 땅 갖고 있는데 도로 난다고 땅이 수용됐다 이런 말 들어봤잖아. 수용. 그럼 수용도 어떻게? 강제적으로 뺏어간 거야. 그럼 뭐 해주면 돼? 손실보상. 돈으로 보상한다 이렇게 나오지. 그런 것들이 구제법이다 이렇게 말해.
그래서 오늘 이 용어까지 전부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그래야 여러분 나중에 본문에 들어가도 이런 말이 나와도 다 알아들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일단 행정작용법이고 그럼 부동산 공법의 특성 또는 성격이라고도 말해요. 특성은 네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규제법이다 이렇게 말해. 자, 문장 그대로 규제니까 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규제하는 법이야. 그게 공법이야.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토지 공개념을 배우게 돼. 그러니까 왜 이런 걸 필기하지 말라고 그러냐면 5월달 요약집에 가면 다 나와 있거든 이게. 그래서 지금은 필기 안 하셔도 되는 거야. 그냥 내가 설명하면 아 그런 거, 아 공법은 해야 하라, 하지 마라. 규제하는 공개념이야. 그러면 토지 공개념 무엇을 또 배우시나? 부동산학 개론에서 배워. 부동산학 개론에서 특히 부동산학 개론하고 이 부동산 공법은 기본 용어들이 중복되는 게 많아. 특히 올해 시험에는 부동산학 개론에서 공법 문제가 5개 나왔어. 그 정도로 연관성이 있어. 그러니까 이 토지 공개념은 무슨 뜻이냐면 공짜가 들어가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야. 그래서 아까 말한 분양가 상한제, 그린벨트 지정에서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뭐다? 공개념 제도야. 그러니까 규제하는 제도란 얘기지. 두 번째가 계획법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공법은 규제를 하는데 전부 뭐에 의해서? 계획에 의해서 규제가 돼. 그래서 공법은 계획으로 시작해서 계획으로 끝나는 법이야. 그래서 요거 단어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 계획법. 그래서 조금 있다가 행정계획을 배우시게 돼. 그래서 좀 이따 필기해야 돼. 행정계획을. 그러니까 지금은 안 하셔도 돼. 우리가 성격은 계획이야. 계획. 그 다음에 공용부담법이다 이렇게 말해. 공용부담법. 앞으로 이제 배우겠지만 공용이란 뜻은 아까 배운 그대로야. 일방적이고 강제적이야. 공용 그러면 뭐? 일방적 강제적이야. 그러니까 이제 사업 이름이 있어. 공익사업이라고 그래. 공익이 아까 뭐라고 그랬지? 공공의 이익.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업은 일방적이고 강제적으로 할 수 있다. 이걸 공용부담 이렇게 말해. 그래서 자 우리가 배운 공용 수용을 배우게 돼. 남의 땅 강제로 뺏어갔다. 무슨 사업 때문에? 공익사업 때문에. 그럼 보상해주면 끝난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뭐를 배우냐면 공용 환지를 배워. 자, 공용 환지, 환지하고 지자하고 뜻만 해봐. 토지 교환하는 방식이야. 토지 교환.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도시 만들다 보면 전답을 내가 갖고 있는데 나중에 대지로 바꿔주는 거야. 그런 건 무슨 방식? 환지. 그러니까 수용은 어떻게 하고? 뺏어가고. 땅을 뺏어다가 사업하고 돈으로 주는 방식이고, 환지는 사업에서 뭐로? 땅을 바꿔줘. 전답을 갖고 있다가 뭐로? 대지로 이렇게 바꿔주는 것을 환지라 그래. 자, 다시 용어만. 수용은 뭐 하는 거? 땅 강제로 뺏어가. 뺏어가서 뭘로? 돈으로 주는 방식. 환지는 사업에서 새로운 땅으로 주는 방식. 그게 환지 방식이야. 그 다음에 공용환권 이렇게 나와. 그럼 환권이니까 뭐야? 무슨 뜻이야? 권리변환. 어? 권리변환 그러면 되겠지? 그러면 여러분 이걸 생각해 봐요. 나중에 이게 정비사업에서 나와. 정비사업을 재개발이나 재건축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재개발, 재건축 들어보셨지? 그럼 재건축을 한번 내가 예를 들게. 재건축은 권리가 어떻게 변환되냐면 소유권을 갖고 있어. 근데 이 소유권이 노후 불량 상태의 소유권이야. 노후 불량 상태 소유권이야. 그럼 요걸 갖고 있다가 입주권이나 분양권으로 한번 전환이 돼. 참고로 입주권하고 분양권의 차이가 뭐냐? 그러면 조합원에게 주는 권리는 입주권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여러분이 통장 갖고 있죠? 통장 갖고 당첨이 되잖아. 그거는 분양권이다 이렇게 말해. 그러면 재건축할 때 일반 분양해 안 해? 일반 분양하잖아. 조합원 분양하고 일반 분양하잖아. 그럼 통장 갖고 당첨되면 뭐야? 분양권. 이런 조합원이었어. 입주권. 이걸 배우는 게 공법이야. 이걸 배우는 게. 그럼 이거 갖고 있다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무슨 권? 소유권 받지. 새로운 아파트. 이게 권리변환이야. 처음에 무슨 권에서? 소유권에서 입주권 분양권을 한번 바뀌고 공사가 끝나면 다시 뭐로? 소유권. 이걸 공용환권 그래. 자, 용어 해석할 수 있으면 돼. 자, 수용은 어떻게 하는 방법? 강제로 땅 뺏어다가 사업하고 뭘로 줘?
돈으로 주는 방식. 환지는 사업에서 새로운 땅으로 교환해 주는 거지. 환권은 권리를 바꿔주는 방식이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가 소유권 갖고 있으면 무슨 권으로? 소유권이란 권리로 바꿔주는 과정이야. 그걸 공용환권이다 이렇게 말해. 뜻은 아시겠지? 이런 것들이 5월달 가면 요약집에 다 적혀 있어. 그래서 내가 필기하지 말라는 거는 이해를 하면 나중에 다 여러분들 그냥 손 안 써도 다 볼 수 있게 돼놨어. 그 정도 하시면 돼. 그 다음에 절차법이다 이러는데 이 절차법까지하고는 우리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어. 일단 영어에 이렇게 나와. 그래서 예전에 시험 문제가 여기서 한 번이 나온 적이 있어요. 이걸로. 자, 어떻게 나왔는가? 다음 중 토지공법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왔어. 그래서 1번 토지에 관한 행정법이다 이렇게 나왔어. 맞아 틀려? 맞지? 토지공법은 토지에 대한 무슨 법이야? 행정법이야 행정법. 자 2번 토지에 관한 규제법이다. 맞고. 3번 토지에 관한 행정계획법이다 이렇게 나왔어. 맞고. 토지에 관한 공용부담법이다. 맞죠? 5번 다른 거 하나 없겠지. 이런 식으로 나왔어. 그러니까 이게 공법의 기본 틀이야. 그러면 이런 것들이 전부 어디 법에 들어가 있어? 행정법에 이런 내용이 다 들어있는 내용이다. 그런 뜻이야. 그걸 공법 시간에 사용만 하는 거다. 이런 개념이죠. 두 번째, 아까 부동산 공법, 토지 공법의 최종 목적이 뭐였다? 공공복리의 증진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거를 딱 머릿속에 넣어놓으면 여러분 이제 만약에 이제 첫 번째 법률을 배운다고 가정해봐. 그럼 법 1조 딱 나와. 법 1조는 목적이 써 있어. 그 목적이 항상 무슨 말이 들어가 있어? 공공복리 증진 이 말이 꼭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공법이라는 법률에는 항상 뭐가 들어가 있어? 공공복리 증진 이 말이 들어간다는 얘기야. 이게 공법의 최종 목적이다 이렇게 말해. 그럼 여기까지는 이제 뭐 필기할 것도 없어. 이제 뜻은 이해돼요, 승관이가. 자, 세 번째로 시험 과목 이제 출제 분포. 요거는 아까 여러분 책 2페이지. 자, 책 2페이지 보시고. 법이 있는 이름이니까 거기다 필기하려면 거기다 써놓으시라는 얘기야. 따로 적지 말고. 그러면 시험 과목은 6개인데 첫 번째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말은 알아들으시겠지? 끝에가 법으로 끝나고 법률로 끝나는 그런 개념은 알고 있어. 그러면 이것도 법률의 이름을 좀 끊어서 읽어봐. 끊어서. 국토 그러면 전국의 토지의 약자야.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책에 국토 그럼 무슨 뜻? 전국의 토지야. 전국의 토지. 이 말도 모르고 공부한 사람 수두룩해. 공인 중에서 공부하신 분 중에서 21만 명 정도 공부하는데 국토 그럼 뭔 말인지도 모르는 사람 많아. 전국의 토지야. 전국의 토지에 대해서 뭐가 있고 계획이 있어야 돼. 계획이. 왜 계획법이라고 그랬잖아 아까. 부동산 공부순법 계획법이야. 전부 계획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전국의 토지에 뭐가 계획이 있고 계획에 맞춰서 뭐 하자? 이용하는 법이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전국의 토지는 뭐가 먼저 만들어져? 계획이 만들어지고 그 계획에 맞춰서 뭐 하자? 이용하는 법이야. 그래서 난개발 방지 이러겠지? 계획 없이 개발이 되면 어떻게 돼? 난개발된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전국의 토지는 난개발을 막으려면 뭐가 필요해? 계획. 그리고 뭐가 필요해? 이용하자. 이렇게 된 법이야. 그래서 이제 법률이 길어지면 용어가 약칭이라는 말을 써. 줄여서 쓰자 이런 말이야. 이게 5글자야. 그럼 5글자로 쓸 때는 국토, 계획, 법 이렇게 끝나. 오늘부터는 우리 뭐라고 불렀는지 국토계획법 이렇게 읽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조문에 가면은 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하고 옆에가 괄호하고 약칭 국토계획법 이렇게 써 있어. 그래서 오늘부터는 정식적인 법 이름은 저렇게 되지만 앞으로 공부할 때는 뭐라고 읽어? 국토계획법 이렇게 읽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봐. 여러분들이 핸드폰 갖고 있죠? 휴대폰, 스마트폰이지. 거기다가 자 네이버든 다음이든 거기다 검색창에다 국토계획법 딱 쳐봐봐. 그럼 뭐라고 나와? 이렇게 또. 그래서 그걸 약칭이라고 그래. 그러면 모든 공통적인 약속이 돼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걸 약칭이다 이렇게 말해. 근데 이렇게 읽으면 될까 안 될까? 돼 안 돼? 안 돼? 그렇게 한번 쳐봐. 나오나? 그러니까 없는 거를 자꾸 하지 말란 얘기야. 우리 재수생들의 단점. 그러니까 재수한 거야. 왜 법 이름도 모르고 공부하잖아.
국토개혁법이라는 법은 있지 저런 법은 없어. 그러니까 자꾸 떨어져. 개념도 모르고 공부하잖아. 법의 이름에가 모든 개념이 다 들어있어. 근데 그 법의 개념을 없애놓으니까 불합격을 하지. 또 재수를 또 하게 되지. 절대 따르게 쓸데없는 짓 읽지 마. 이건 여러분 죄가 아니야. 가르친 놈들이 죄야. 전국에 가르친 놈 중에 국토개혁법을 읽는 놈이 별로 없어. 세 글자로 읽다 보니까 여러분이 그게 뭐했지. 여러분 잘못은 아니야. 가르친 놈들 잘못이야. 그래서 원래는 제대로 공부해야 돼. 제대로. 우리 사이비로 막 가르치는 애들이 수두룩해. 대한민국에는. 그러다 보니까 공부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보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제대로 잘 온 거야. 공법 하나만큼은 내한테 잘 왔어. 민법과 공법은. 대한민국에서 둘이가 제일 오래됐어. 여기서 한 게 아니라 서울서. 그러다가 여기까지 밀려온 거지. 밀려온 게 아니라 이 원장이 좀 학원 차려서 옛날 우리 나가 학원 낼 때 강의를 했어. 여기 원장이. 그래서 내가 학원 차렸으니까 강의 좀 해. 그래서 하게 된 거야. 우리 와서 여기 와서 집 놔두고 여기까지 와서. 응? 그러니까 여러분 잘 만난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하나하나 배우려면 어려운 것 같아도 제대로 하나 배워놓으면 시험 끝나고도 정말 여러분들이 시험 합격하고 나면 써먹는 법이 민법과 공법이야. 실무를 할 때 요거 하나 제대로 배우면 여러분들 시험 보고 나서도 마찬가지야. 제대로 다 써먹을 수가 있어. 그래서 내가 그걸 가르쳐 드린 거야. 그래서 요게 우리 첫 번째 시험 과목이야 이게. 그래서 우리 시험 과목 중에는 요게 가장 중요한 과목이야. 요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 법에 의해서 도시를 뭐 한다고 그러냐면 개발한다 이렇게 말해. 도시개발법이다 이렇게 말해. 그럼 아까 배운 대로 도시개발은 명사야 동사야? 명사잖아. 그때가 법 이렇게 나와. 그래서 이게 신도시 만드는 법이야. 신도시. 그 신도시 만드는 사업의 이름을 도시개발사업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도시개발법은 무슨 사업 하려고 만들었어? 도시개발사업. 신도시 만들려고 만드는 법이야. 세 번째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이렇게 나와. 그럼 여기까지가 다 명사야 명사. 그래서 그때가 길어도 법 이렇게 나왔지. 그래서 이걸 약칭을 하면 또 법률에 뭐라고 돼 있냐면 도시정비법 이렇게 돼 있어. 도시정비법. 그러면 대부분 약칭하면 몇 글자로 끝나? 5글자로 끝나잖아. 그래서 아까 우리가 5글자일 때 법으로, 5글자에서 길어지면 법률로 이렇게 많은 거야. 이유 자체를. 근데 원래는 명사 이렇게 구분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개념을 해. 그러면 이게 아까 말한 요건 무슨 사업? 정비사업. 그럼 정비사업은 여러분이 아는 사업? 무슨 사업? 재개발, 재건축이야. 그러니까 법률의 이름을 허투루하게 넘기지 마. 여기서 다 내용이 다 나와. 답이. 그러니까 도시정비법 하면 무슨 사업? 정비. 정비가 뭐 하는 거야? 재개발, 재건축이야. 그러면 이제 이걸 정리해 봐요. 대한민국의 모든 행정구역은 요놈이 다 적용이 되겠지. 먼저 대한민국 어떤 시든 군이든 대한민국 무슨 법으로? 국토개발법이라는 법으로 이게 법이 전부 구성이 된 거야. 그러면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났다. 예를 들면 그 도시가 한 30년 지나갔다. 그럼 노후화 되겠죠? 노후화되면 뭐 해야 돼? 정비해야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을 하게 돼. 근데 재개발, 정비만 계속 할 수는 없지. 옆으로도 넓혀야 되겠지. 넓히기 위해서 뭐가? 도시개발법 필요해. 그래서 이해되면 지금부터는 이렇게 읽으면 돼. 첫 번째는 무슨 법? 계획법. 그 다음에는 개발법, 정비법. 이렇게는 읽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계획법, 개발법, 정비법. 이렇게는 읽어. 그러면 간단하게 머릿속에 들어왔지. 요게 있어야 하나의 도심이 유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럼 이제 그 도심에는 땅이 농지가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농지가. 그래서 농지법도 우리 시험범위 들어와. 왜냐? 이 농지라는 개념은 대한민국 전 국토에 지금도 약 70%가 농지나 산지야. 옛날에는 우리가 해방됐을 때는 90몇 %가 농지하고 산지인데 그동안 개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도 땅덩어리 농지나 산지가 지금의 한 70% 정도야. 그럼 우리는 땅 보통 하는 사람 뭐해? 농지, 임야 이런 거 하고 있잖아. 그래서 농지라는 것도 배우게 되지. 다섯 번째가 그러면 이 도시에서 개발이 되려면 뭐 해야 개발될까? 건물을 지어야 되겠지. 그래서 무슨 법이 필요해?
건축법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건축만 해서는 안 될 거고 우리 주민들이 막 가서 들어가서 살려면 집이 필요하겠지. 그게 뭔가요? 주택이 되겠지. 그래서 주택법 이렇게 나와. 그러면 이 주택도 뭐 중에 하나예요? 건물 중에 하나야. 건물 중에. 근데 여기서는 주로 개수를 30이야. 30. 30개 미만일 때는 집을 지을 때는 무슨 법? 건축법이야. 그럼 30개 이상으로 할 때는 주택법으로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주택에 관해서만 요걸 따로 구분하는데 그럼 결론은 주택도 뭐에 관해서요? 아파트야. 아파트 지을 때는 건축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무슨 법? 주택법 이래. 그래서 건축법, 주택법이 따로 필요한 거야. 그래서 보면은 6개 중에서 4개는 전부 토지에 관한 법이야. 토지. 요 2개가 뭐에 관한 법? 건물에 관한 법이다. 이렇게 보면 돼.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공법, 토지공법은 몇 개? 몇백 개라고 그랬지? 그럼 건물에 관한 게 딱 2개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 시험범위에 유일하게 건물에 관한 법이 들어가서 토지공법 이렇게 안 하고 부동산공법 이렇게 이름을 붙여준 거야. 이름 자체도. 그런데 이 건물도 뭐가 있어야 돼? 토지가 있어야 건물이 들어오지. 그러면 건물하고 건축물은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지금 내가 건물이라고 그랬고 건축물하고는 같은 말이야. 이게 이제 법률적으로 쓰는 용어야. 법률에서는 뭐라고 돼 있어? 건축물. 우리는 건물 그래. 또 우리가 토지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땅 그러잖아. 같은 말이야. 같은 말. 이게 법률적 용어의 차이지. 그러니까 건축물, 건물 같은 말이야. 새로운 말 아니고. 그래서 토지와 건물에 관한 것 이렇게 해서 6개가 우리 시험범위고 이제 출제 분포 보면 공법은 40문제가 출제가 돼. 그 40문제 중에서 국토계획법이 30% 내외로 이렇게 놨어. 그러면 30이라는 숫자로 하면 몇 문제야? 12문제겠죠? 내외라는 말은 적게 나올 수도 있고 많이 나올 수도 있어. 그래서 예전에는 12회 때 13문제가 출제됐어. 국토계획법에서. 그러면 이제 법률로는 위반된 게 아니야. 왜? 내외로 이렇게 돼. 그래서 법률은 항상 빠져나갈 자리를 쓰려고 30% 이렇게 안 하는 거야. 혹시 내다보면 도시개발법에 관련된 게 국토계획법에 나올 수도 있거든. 그 문항수가 늘어났다 이런 게 아니라 상관없다 그 말 같은 거지. 내외야. 그 다음에 2개 법을 묶어서 이것도 30% 내외 이렇게 나와. 항상 묶어진 걸 잘 보셔야 돼. 묶어진 거. 이유를 있어. 묶어진 거는 둘 중에 하나는 쉬우면 한쪽은 어렵게 나와. 그런 개념이야. 그래서 묶어놔. 그러니까 요놈이 쉽잖아? 그럼 이건 당연히 어렵게 나와. 요놈이 쉽게 나오면 이거는 당연히 쉽게 나와. 그러려고 묶음을 해놨어. 그 다음에 농지법하고 나머지 3개 법을 묶어서 40% 내외 이렇게 나와. 그러다 보니까 문항수로 하면 요게 현재는 12문항. 지금은 내외라는 말을 빼고 그냥 정확하게 12문제씩 출제를 해. 그럼 여기도 12문제인데 6문제, 6문제 이렇게 나와. 예전에는 7개 나올 때도 있어. 그럼 이거 몇 개야? 5개 이런 식으로 나왔어. 근데 지금은 공평하게 6개씩 주는 거고. 농지법이 2문제가 나와. 나머지가 7개가 나와. 그래서 16개. 16개. 자, 그럼 이제 요게 이제 출제 문항인데 우리가 앞으로 공부를 하면 맞출 수 있는 문항수가 이걸 잘 보셔야 돼. 국토계획법은 어떤 시험 문제든 간에 8개에서 9개 이상을 맞아. 이게 가장 쉬워. 오히려 공부하면. 왜냐면 순위가 높은 상위법일수록 공부하는 게 쉬워. 내용 자체가. 그래서 보통은 12문제에서 8개나 9개를 맞는데 바로 이 숫자를 맞추면 그냥 합격했다 보시면 돼. 왜? 요놈이 되면 나머지 자동으로 되거든. 근데 여러분이 아무리 재개발, 재건축이 먼저 필요하다고 이거 배울 수 있어 없어? 없어. 왜? 국토계획법 알아야 돼. 다시 국토계획 알고 뭐를? 도시개발법까지 알아야 요걸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순서별로 요게 중요하니까 요놈만 배우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 다음에 이 도시개발법이 평균적으로 좀 쉬워. 그래서 보통 3개에서 5개까지 맞출 수가 있어. 3개에서 5개. 아주 적게 맞을 때 3개야. 그 다음에 요거는 반대로 2개나 3개 정도를 맞춰. 그러니까 2개를 합해서 무조건 6개 이상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 다음에 농지법은 요게 좀 특이해. 공부해도 한계, 안 해도 한계야. 하는 게 좋아, 안 하는 게 좋아. 그죠? 안 하고도 한계 맞추면 돼. 왜 안 해야 되냐면 요놈이 요놈보다 더 범위가 넓어. 근데 그 넓은 범위 2개 맞추려고 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안 해도 한개 맞추니까 그냥 안 해. 그러니까 이제 공부 못하는 사람은 또 뭐라 그러냐면 2월 말쯤 가면 왜 농지법 안 해주세요 그래. 내 마음이 안 해줘. 해봤자 여러분들이 뭐 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9월 달에 농지법은 좀 다뤄줘. 그때 가서 다뤄주면 8개 해줘. 8군데. 8군데 해주면 무조건 하나는 맞고, 올해는 2문제도 맞았고. 그 정도니까 따로 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역시 이제 2개가 또 어렵고 쉽고 또 나와. 그래서 건축법이 보통 2개에서 3개를 맞추게 돼 있어. 그러면 여기는 보통 5개에서 6개까지를 맞추게 돼 있어. 그래서 평균 점수가 또 7, 8개 나오게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 공부하신 분들은 보통 최소 22개에서 26개까지가 합격자 중에 가장 많아. 22개에서 26개가. 그러면 22개 맞으면 합격해요? 못해? 22개 맞으면 합격해. 60점이 안 돼. 그래도 합격해. 플러스 3개에서 5개까지가 부동산학 개론에서 나와줘. 부동산학 개론에서. 근데 부동산학 개론에서 이거 나올 때는 아주 쉬운 게 나와. 기초적인 거. 그러니까 공법 공부 한 번만 들은 사람은 다 보너스로 맞출 수 있는 시험 문제가 나와. 올해는 5개 나왔지. 5개. 5개에서 4개 그냥 보너스. 1개는 좀 어려웠고. 그건 이제 법 제도를 물었으니까 그렇게 출제가 돼. 그러면 여름 55점이나 50점을 맞아도 합격을 해. 근데 일반적으로 합격하신 분들은 올해는 55점은 다 맞았어. 그 최소 26개까지는. 그러면 왜 여러분들이 50점을 맞아도 되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2차 과목이 1차는 2과목이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합격하셔야지. 2차 과목은 우리 시험 과목 순서대로 보면 공인중개사법이 첫 번째 과목이야. 1차 과목. 이제 첫 번째 시간이야. 공인중개사법. 오늘 배우는 공법. 그 다음에 공시하고 세법. 이렇게 해서 실제로는 3과목이야. 공부는 따로따로 이건 하고 있죠. 그래서 옛날에는 서울에서 공부할 때는 이게 없어. 과목이 다 한 과목이야. 한 과목이고 선생님이 따로 없었어. 근데 지방을 내려내니까 선생님이 하나 필요해서 만들어졌어. 요즘에 선생님들이. 옛날에는 공시법은 2가지가 들어있어. 무슨 법이 들어있나요? 등기, 지적. 그래서 등기는 민법 시간에 했어. 민법 시간에. 오늘 공법 시간에 했어. 공법 시간에. 세법만 따로 한 거지. 그래서 옛날에는 요 과목이 따로 없어서 공시라는 과목이 서울에서 강의할 때는 공시법 선생이라는 게 없어. 민법에서 등기 해줘야 돼. 원래 그렇게 맞아. 그리고 공법에서 지적을 했어. 근데 이제 지방에 와서 보니까 공시 선생 따로, 세법 선생 따로 이렇게 분류가 된 거지. 옛날에 세법 선생만 따로 있었지. 일단 이렇게 돼 있어, 과목이.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그 점수를 봐봐요. 공인중개사법 60점 맞았어. 공법도 60점 맞았어. 공시도 60점 맞았어. 무슨 과목을 가장 잘한 거지? 공법을 가장 잘한 거야, 이때는. 공인중개사법은 이 법만도 적어다. 이 법보다는 적어, 내용이. 그런데 거기서 40문제를 출제해. 그러면 한 가지 그 법률을 공부하는데 60점 맞으면 공부를 안 한 사람이 들어가. 우리 공법은 몇 개야? 6개나 공부하는데 60점 맞으면 엄청 잘한 거란 이야기야. 무슨 말이야? 숫자로 생각하면 안 돼. 숫자만 따지면은 이게 똑같이 60점이 맞아야 되는데 의미 자체가 다르다는 이야기야. 공법은 공인중개사법에 과목이 6개가 아니라 10배나 많아. 법률이. 내용 자체가 10배가 많아. 그럼 10배가 많으니까 60점 맞으면 엄청 잘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합격하신 분은 별로 있을까 없을까? 없어, 이렇게 맞은 사람은. 보통은 이렇게 맞아. 65점, 55점, 60점 이런 사람도 있어. 그럼 중개사법 잘한 거야, 못한 거야? 아직도 못한 거요. 공인중개사는 아직도 못한 거야. 그러면 70점. 자, 55점, 55점. 그럼 어떻게 돼? 아직도 못한 거야, 중개사법은.
그러면 최소 이렇게 맞아야 중개사법을 잘했다 이렇게 말해. 또 이렇게 맞아야 2차 과목은 합격하기가 쉬워져. 그러면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공법이 50점 맞았어. 55점 맞아도 되는 거잖아. 그 다음에 이렇게 될 때는 50점 맞아도 합격하는 거잖아. 이런 개념이야. 그러니까 중개사법이 쉽기 때문에 그만큼 점수 높일 확률이 높아. 그러니까 공부하는 과정은 2차 할 때는 공부는 똑같이 하더라도 중개사법 점수를 확실히 확보해야 돼. 올해 시험에도 마찬가지지. 75, 80은 나와 당연히. 공부했는데 안 나왔어. 그러면 그 사람은 공부 헛다리 한 거야.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나왔고 공법도 올해는 다행히 이렇게 나왔어. 쉬운 게 너무 많이 나왔어. 쉬운 게. 그래서 올해는 공법을 좀 쉽게 잘 봤지. 그 대신에 아주 터무니없이 범위가 확 벗어난 것도 많아. 그래서 우리가 60점 맞는 절대평가는 40문제 중에서 여러 범위를 벗어나는 게 나와. 보통 몇 개까지 나오냐면 이렇게까지 범위 벗어난 게 나와. 이거 외부 써도 어떻게 합격하거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벗어나도 이의제기를 못하게 돼 있어. 어차피 시험 문제 자체가. 왜? 70점까지는 다 맞출 수 있는 문제를 주거든. 그럼 거기서 점수 내란 이야기지. 어려운 거 맞춰서 점수하라 이건 아니거든. 상대평가는 어떻게 해야 돼? 저런 걸 맞춰야 돼. 우리 절대평가는 저거를 버려야 되는 거야. 특히 우리 1차 과목 공부할 때는 시험장 가면 어떻게 해야 돼? 문제 안 푸는 걸 많이 안 풀어야 돼. 다 풀고 있으면 시간이 부족해서 점수가 안 나와. 예를 들어 부동산학 개론 40문제를 다 풀고 민법 풀지 민법 20문제는 손도 못 대. 시간이 부족해서. 그러면 일단 부동산학 개론 계산 문제가 한 12문제 나오잖아. 다 빼고 넘어가야 돼. 계산하면 안 돼. 그거 안 해도 다 합격해. 응? 계산 문제는. 그러면 다 하고 시간 나오면 뭐 하면 돼? 계산 문제 풀면 돼. 근데 우리 모르는 사람들은 계산 문제 하나씩 풀고 있어. 그럼 푸는데 5분 걸려. 5분 걸리면 여러분 이미 시험이 끝난 거야. 1분 안에 이렇게 문제가 나와야 돼. 그럼 5분 풀면 답이 맞을까 틀릴까? 그럼 이 틀린 사람이야. 왜? 계산 문제 1분 안에 답을 찾아야 정상적으로 푼 거야.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지금부터 머릿속에 넣어. 계산 문제 나면 어느 과목이든 계산 문제 나면 안 한다. 안 푼다. 다 끝에까지 갔다. 다시 시간 남으면 푼다. 이러면 돼. 그건 철칙이야. 여러분들 12문제 만약에 문제 나오잖아. 한 번호만 쭉 밀어봐. 3개, 4개는 다 맞아. 그 정석이 정석으로 돼 있어. 1번 찍지 말고. 1번에는 답이 잘 안 나와. 계산 문제. 어차피 1번에다 답 주는 경우는 그런 많지 않거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산하면 돼. 그래서 이런 거를 맞추려고 하면 안 돼. 이런 거 맞추려고 하면 이미 합격에서 멀어지는 거야. 이거는 누구나 틀려도 되는 거거든. 누구나 틀려도 되는 거를 맞출 필요는 없잖아. 대신에 쉽게 주는 현지잖아. 공법 올해는 너무 쉬운 게 좋은 거야. 그럼 쉽게 나오니까 반대로 못 푸는 사람이 많아. 왜? 혹시 이게 뭐가 있을까 이렇게 해서. 그 기초가 이제 안 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게 돼. 그래서 올해 오히려 하란 대로만 한 사람들은 공법은 55점, 60점이 다 나왔어 문제가. 그러니까 개요를 좀 잘 이해하시고 꼭 이렇게 맞으란 게 아니야. 어떤 사람이 있냐면 중개사법 점수가 진짜 안 나온 사람이 있어. 암기력 없는 사람. 저건 외워야 되거든. 뭐 숫자, 처벌 이런 숫자는 이런 처벌은 외워야 되잖아. 근데 암기력이 없는 사람은 오히려 이게 잘 나와. 암기력이 없으면 공법이나 이런 거 점수가 오히려 잘 나온다니까. 중개사법은 반은 이해고 반은 암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 암기력이 없는 사람은 중개사법이 점수 나올 수가 없지. 그거는 그때는 최소 60점 맞으면 돼. 대신에 다른 것도 이해된 사람은 오히려 다른 과목이 잘 나와 점수가. 그런 사람 특이한 경우 빼고는 중개사법이 대부분 잘 나온다 이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공부할 때 해봐. 여러분 한 3월 4월까지 공부하다 보면은 느낌이 와. 아 요거는 내가 만만해. 그런 거 만만한 거는 점수를 더 올려야 돼. 근데 어렵잖아. 그러면 반 잡자 이런 식으로 공부해야 돼. 그걸 여러분 스스로 왜냐면 다 똑같지 않거든. 똑같지 않으니까 본인 스스로 그렇게 판단해야 돼. 어떤 사람은 중개사법이 아주 잘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 되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공법이 어렵다는데 재미가 있어서 막 점수가 잘 나오는 사람이 있어. 이런 특이한 사람들이 있거든. 그거는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하셔야 되니까 그런 걸 정리하고. 그래서 일단 이런 문항수가 나오면 이렇게 해도 합격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 그래서 공법이라는 과목은 일단 여러분이 내가 하자는 대로 하면 기본 60점은 맞아. 50점 맞으면 쪽팔린 거야. 60점 맞아야 돼. 그럼 60점 맞는 실력 되면 실무에 가서도 잘 할 수가 있어.
왜? 60점을 배웠다는 것은 나머지 여러분 실무에 가서도 법조문 보고도 해낼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 정도 실력. 5점하고 10점하고 차이가 엄청나는 거야. 절대평가에서는 55점하고 60점하고 하늘과 땅 차이야, 실력은. 근데 점수는 5점밖에 안 되지만 실제로 의미는 굉장히 큰 차이야. 그러니까 공법에서 여러분들 60점 맞았다 그러면 진짜 제대로 배웠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 그래서 일단 시험 과목까지 이렇게 설명해 드렸어요. 그럼 이제 지금부터 뭘 배울 거냐면 행정 작용에 관한 용어를 조금 더 배울 거야. 요거 배우고 여러분 이제 체계 진도로 들어갈 건데 오늘은 여러분 체계 진도는 안 들어가. 오늘 했던 걸 알아야 다음 주부터 체계 진도를 들어가니까 오늘은 그냥 편하게 듣고 가시면 되는 거지. 여기까지는 이제 필기할 게 없었고. 되죠 여기까지? 여기 만약에 꼭 필요하시면 그냥 빨리 카메라 꺼내서 바로 한 장 찍어. 그게 훨씬 빠르실 거야. 굳이 필기는 안 해도 되는데 나는 저걸 참고로 삼고 싶으면 카메라로 언제든 찍어도 돼. 수업 시간에 그건 상관하지 마시고 언제든 카메라 켜서 언능 하나씩 딱딱 찍어놓고 집에 가 참고로 이렇게 하시는 그건 좋은 방법이야. 예전에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다 일일이 적으려고 했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이제 그런 게 없어. 뭐 적을 필요도 없잖아. 딱 한 번씩 찍어서 간단하게 보면 되니까. 그게 공부하는 요령이에요, 그게. 우리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맨 적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공부하는데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공부하시면 되니까. 자, 5번째 행정작용. 자, 이것도 필기하실 필요 없어. 그냥 그대로 들으면 돼. 내가 좀 이따 행정계획 하나만 딱 필기하라 그러면 그것만 딱 필기하시면 오늘도 끝나는 거니까. 자, 행정작용 등에는 용어로 보면 행정입법, 행정행위, 행정계획, 또 행정계약. 근데 이 부분은 우리 시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그래서 아예 안 배워, 이 부분은. 그 다음에 행정강제, 행정벌, 행정지도 등 이런 것들이 행정법상의 행정작용에 관한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이 중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배울 건 요거 2가지만 제대로 배우고 가시면 돼. 나머지는 오늘 설명하고 나중에 여러분이 그 부분 나올 때 또 해드려. 그러니까 오늘은 저 2개만 딱 신경 쓰고 저것만 오늘 알고 간다 이 생각하시면 돼. 오늘 배울 게 3가지요. 아까 행정청 하나 배웠어. 그 다음에 행정계획 하나 배우면 끝나. 행정행위는 오늘 그냥 이해만 하면 돼. 그러니까 정확한 건 행정청, 행정계획이 오늘 2가지 돼요. 그러니까 오늘 첫날 배울 내용은 그게 다니까 그것만 신경 쓰시면 돼. 자, 이 용어를 그대로 해석해 볼게요. 행정청이 법을 위반한다 이 뜻이야. 문장 그대로 행정입법이란 행정청이 법을 위반한다 그 내용이야. 그러면 아까 배울 때는 뭐라고 배웠냐면 법을 제정한다. 자, 제정이란 말이 뭐야? 제정? 새로 만든다. 그러면 개정은 뭐지? 개정은 있던 법을 고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앞으로 책 읽을 때 법령의 개정, 제정 이런 말이 나와. 그러면 제정은 새로 만든다는 뜻이고 개정은 있던 걸 고친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모든 법을 새로 만드는 건 아까 원칙은 어디서 만든다고 그랬나요? 의회에서만이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배웠잖아 아까. 그런데 지금 예외적으로 행정청이 제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된 거야 지금. 그러면 행정청이 제정하는 건 실제로 법이 허용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위임을 한 거란 이야기야. 국회에서 만들 내용을 행정처에다 위임을 해준 거지. 그래서 여러분 이제 법률에 보면 뭐뭐에 관한 필요사항은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이렇게 놨어. 그래서 대통령 따로 정한다는 행정부에서 뭐하라? 니들이 필요한 거 만들어서라 이렇게 된 거지. 그러면 여러분 우리 그 삼권 분립이라는 게 뭐가 삼권 분립이에요? 자, 입법, 그 다음에 행정, 사법 3가지를 말하는 거야. 그럼 요 입법이라는 게 우리는 국회잖아 지금. 요거는 뭐야? 정부가 되겠지. 요거는 법원이란 이야기야. 그럼 항상 요 입법부라는 거는 뭐 하는 거예요? 법을 새로 제정해 주는 곳이야. 제정해 주는 곳.
그럼 여기 행정부라는 것은 법을 뭐 하는 곳이야? 집행하는 곳이지, 집행.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법이 만들어지면 위헌 판단. 법이 잘못 만들었는지 어느 위헌 판단한다든가. 우리가 행정청하고 무슨 문제 생겼을 때 여러분 불만 생기면 아까 행정청에 대해서 쟁송 제도를 주고 있다 이런 말 했잖아. 불만 있으면 여기서 판단해주는 이런 거를 따지는 거야. 그래서 3권이 이렇게 분립되어 있다 이렇게 말해. 그런데 의회에서 법을 만들 때 대통령령에 따라 그러면 여기다 니들이 필요한 거 만들어 쓰게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야. 왜냐하면 입법을 하는 국회의원들이 행정청의 전문직원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내부 상황은 다 알 수가 없으니까 전문적인 거는 그쪽에 만들어 집행하라 이럴 때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이렇게 위임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위임해서 행정청에서 아까 제정한 게 무슨 령이라고 그랬어?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이런 것들을 만들 게 법조문에다 써준다는 이야기야. 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럼 국토교통부에서 필요한 거 만들어 쓰면 되는 거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법에서 그렇게 명시하는 방법을 써줘. 그래서 행정청에서 입법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해.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것들을 행정법에서는 뭐라고 해요? 위임법령 그래. 어떻게 써서? 위임해서 만든 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럼 거기까지는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우리는 법률 밑에 뭐 있고 시행령 있고 시행령 밑에 부령 있고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지. 행정법은 그렇게 설명해 드렸지만 우리 과정은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돼. 그럼 요거는 끝났어. 문제는 이제 이 행정행위는 내용이 굉장히 많아. 여러분 책으로 한번 참고로 보면 여러분 책의 6페이지를 펴보세요. 하단에 보면 행정행위, 행정처분 있나요? 그걸 법률적으로 해석하면 많아. 뭐 종류로 가면 법률행위죠. 준법률행위죠. 뭐 많아. 명령적, 형성적 이런 건데 우리는 그냥 행정법을 배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쓰고자 하는 용어 2개만 배우시면 돼. 2개. 그 2개가 뭐냐면 허가하고 인가야. 우리는 이거 2가지 구분법만 알면 돼. 허가, 인가만. 그래서 여러분 책에 허가에다 체크 한번 하세요. 오른쪽 7페이지에 기업, 명령적 행정행위의 2번째 점에가 뭐 있나요? 허가. 그 다음에 니은에 형성적 행정행위의 2번째 뭐 있나요? 인가. 그것만 딱 체크해놔요. 그럼 이것도 학문적으로 배울 건 아니야. 우리는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돼. 허가는 사적일 때, 사적인 행위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돼. 사적인 행위. 공적인 행위할 때 그때는 인가를 받아야 돼. 그럼 여러분이 허가하고 인가 중에서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용어가 뭐예요? 허가를 많이 들어봤지? 왜? 우리 사인들이 하는 거를 우리는 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인이잖아. 여러분이 어떤 행위 하려면 뭐 받아서 해야 돼? 허가 받아 그 말이야. 그럼 이렇게 들어봐요. 여러분 땅에다 여러분이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그래. 건축. 그러면 건축에 대해서 인가 받아야 돼? 허가 받아야 돼? 그렇지. 허가 이렇게 나오잖아. 그래서 건축 허가야. 자, 음식점 영업하려고 그래. 허가 받아? 인가 받아? 그렇지. 허가. 인가 받아 이러면 정신 나간 사람이지. 우리 개인들이 하는 행위는 전부 뭐 받아? 행정청한테 허가 받아라. 그래서 사적 행위야. 그러면 자, 여러분 집 앞으로 도로가 나는 공사 사업하려고 그래. 여러분이 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그 사업할 때는 뭐 받아야 돼? 인가. 그러니까 우리 건설회사가 인가 받아서 대신 사업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것만 공법 시간에 구분해. 그러니까 어떤 행위 나왔을 때 허가냐 인가냐 이렇게 물으면 2가지밖에 없어. 공적이면 뭐 받고? 인가 받고. 사적일 때는 허가 받고. 그거 외에는 없어. 그것만 딱 머릿속에 넣으시면 돼. 그래서 이제 허가는 학문적으로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상대적 금지를 해제한다 이렇게 돼 있어. 상대적 금지를 해제한다. 그러면 이거 뜻을 정확히 아셔야 돼. 원래 우리가 허가를 받기 위한 행위는 원칙은 금지 행위야. 그러니까 건축도 원래는 무슨 행위야? 금지. 음식점 영업도 원래 금지 행위야. 근데 금지 행위 하는 사람들은 뭐 받으면? 허가 받으면, 허가 받으면 금지가 뭐 된다? 해제. 그럼 하지 말라는 게 해제가 됐어. 그럼 여러분들은 허가 받으면 어떻게 할 수 있어?
적법. 그래서 허가받은 행위를 적법행위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럼 다시 앞에가 상대적 그랬어. 누구나 허가해 주는 건 아니다. 어떤 요건 또는 무슨 기준에 맞으면 허가해 주겠다. 그게 상대적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기 사람들이 모두 다 허가 신청했다고 허가 나오는 건 아니다. 그 말이야. 상대적으로 요건 갖춘 사람은 허가해 주고 허가해 주는 순간 금지가 뭐 돼? 해제되니까 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조금만 이해하시면 돼. 그럼 그게 아닌 행위를 뭐라고 한다? 인가? 이러면 돼. 원래 인가는 학문적으로는 이렇게 돼 있어. 보충행위다. 근데 이 보충행위 해석만 하려도 여러분들 1시간 걸려. 우리 의미도 없어. 그런 거 필요 없는 거야. 우리는 이 시간에 공법 시간에는 어떤 행위 할 때 뭐 받는다 이 말 나오면 사적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고 허가받고 공적이다 그러면 인가받고 그렇게 하면 끝나. 내용 없어. 그까지 다 끝내시면 돼. 그 다음에 행정계획은 워낙 중요하니까 좀 이따가 별도로 이제 따로 하실 거니까 그건 넘어가시고. 행정강제는 문장 그대로 다시 읽어봐. 행정청이 강제로 할 수 있다 그 말이겠네. 행정청이 강제로 해. 그 말은 여러분한테 어떤 의무를 줬어. 근데 여러분 의무를 이행을 안 해. 그러면 행정청이 실력 행사줘라. 그래서 실력 행사하는 내용에는 행정 대집행 이런 게 나와. 행정 대집행. 안 적으셔도 돼. 이건 나중에 따로 해줄 거니까. 지금 해도 지금 머릿속에 들어가지도 않아. 내가 그냥 설명만 해드리는 거야. 나중에 이 부분 나올 때가 있어. 그때 내가 필기를 다시 딱 하고 필기하세요 할 테니까 지금은 알아듣기만 하면 돼. 자, 그럼 이게 왜 실력을 행정청이 하는 거 봐요. 행정청이 대신해서 집행했다 그 말이겠네. 자, 여러분들이 간판 설치하려고 그래. 허가 받아야 돼? 인가 받아야 돼? 허가. 그럼 허가 없이 하면 무허가 간판이 되겠네. 그럼 무허가 간판이 설치되면 행정청에서 뭐가 나오냐면 계고장이 나와. 좋은 말 할 때 철거하세요 이렇게. 근데 계속 버티잖아. 그러면 갑자기 행정청으로 뜯어가는 거지. 그게 뭐야? 대집행. 그게 대집행이야. 용하시겠어? 그 다음 여러분 내야 될 돈이 있어. 근데 계속 안 내. 그럼 어떻게? 강제징수. 혹시 우리 이제 구청 같은 데서 뭐 세금을 지방세를 부과했는데 안 내잖아. 그럼 요즘에 38 수사관들인가 뭐 있나? 그 사람들이 가정집에 들어가잖아. 막 금고 열고 갖고 돈 나오면 가져가잖아. 그게 뭐야? 강제징수. 그게 강제징수.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이 나와. 그래서 바로 요거. 우리 시험은 출제하는 게 요걸 출제래. 그래서 내가 요거 나올 때 요거 설명을 다시 해드릴 거야. 이행강제금. 우리 시험엔 3가지 중에서 시험 나온 건 이행강제금이 출제가 돼. 그래서 이행강제금은 2년마다 한 번씩은 꼭꼭 시험 문제가 나와. 그래서 일단 요거 할 때 행정강제 다시 정확하게 설명하니까 요건 그대로 해석해봐. 이행할 때까지 계속 강제적으로 돈 내라고 그래. 여러분 상식으로 한번 해봐. 여러분들이 단독주택이 있어. 단독주택이 2층짜리인데 옥탑에다가 방을 하나 딱 설치했어. 옥탑방. 그럼 옥탑방 설치하려면 원래 뭐 받아야 돼? 허가 받아야 돼. 근데 무허가로 옥탑방이 설치되잖아. 그러면 요즘은 항공 촬영이 수시로 일어나. 그래서 옛날에는 항공 촬영이 1년에 2번이었어. 근데 요즘은 1년에 2번이 아니라 하루에도 몇 번씩 찍어. 뭐가? 인공위성이 떠 있잖아. 그래서 바로바로 행정청으로 통보가 돼. 그러니까 위반 건물이 생기면 바로바로 나와. 그럼 행정에서 계고장 나와. 몇 월 며칠까지 철거하세요. 철거 안 하잖아. 얼마 돈 내수 이렇게 나와. 언제까지? 철거할 때까지 돈 내라고 계속 나와. 그걸 뭐라고 그래? 이행강. 그래서 우리 시험에 내는 거야. 저거를. 저거 할 때 다시 필기해 드릴 테니까 뜻만 이해하시면 돼. 행정청이 강제로 하는 방법은 아까처럼 간판 설치할 때 허가 없이 했더니 설치 철거하라고 나왔고 안 했더니 그냥 와서 뜯어가더라. 그걸 뭐라고 그래? 행정대립해. 돈 계속 안 냈더니 어떻게 하더라? 집에 와서 돈 막 가져가더라. 강제징수. 그 다음에 위반 건물 허가 없이 만들면 행정청에서 철거하라고 하고 철거 안 하면 대신 돈 내는 걸 계속 이행할 때까지 돈 내라고 한다. 그게 뭐야? 이행강제금. 이렇게 뜻만 알으시면 돼. 그 다음에 행정벌은 의무를 이제 위반한 거야.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가 지정됐어. 그럼 그린벨트에다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만 지어라 이렇게 법으로 해놨는데 여러분이 거기다가 무슨 연립주택을 지었다. 그러면 위반했어 안 했어? 위반했잖아. 그게 위반이야.
그렇게 위반이 되면 처벌을 주는 걸 행정벌이다 그래. 그래서 특히 행정벌은 공인중개사법에서 가장 많이 써먹어. 그래서 좀 이름이 있어. 행정벌은 적지 말고 여러분들 어디에 나오냐. 자, 페이지 9페이지. 또 바로 적는 거 시작하려고 그러네. 적지 말고 봐요. 9페이지 보면 행정벌 있나요? 어? 그 밑에 행정형벌, 행정지철법 써져 있죠? 그거 설명하는 거야 지금. 봐봐요. 행정벌에는 행정형벌이 있고 행정질서벌이 있어. 형벌은 징역이나 벌금, 뭐 금고 이런 것들을 행정형벌이라고 그래. 질서벌은 대표적인 뭐가 있나요? 과태료 하나가 있어. 여러분 주차 위반 그럼 뭐야? 질서 위반했잖아. 질서 위반은 뭐 나와? 과태료 나오잖아. 다 여러분 배우는 내용들이야. 일상생활에 있어. 그러면 여기 형벌인데 왜 여기 사형 이런 게 없을까? 잘 봐야 돼. 우리는 지금 형법을 배워, 행정법을 배워. 그래, 그 앞에가 뭐야? 행정 그랬잖아. 형법상 형벌이면 사형 그럴 거 아니야. 우리는 행정법이니까 사형이란 건 없어. 징역, 벌금 정도만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야. 우리가 배우는 건 형법 아니야? 무슨 법? 행정법 이렇게 알아야 돼. 행정법. 그래서 행정, 형벌 이렇게 나와. 자, 요게 자, 행정벌에 대한 내용이야. 행정지도. 그럼 여기는 왠지 조금 무섭지. 벌 그랬으니까. 지도는 뭐야? 좀 좋은 말로 한다 그 말이겠네. 그래서 권고 들어보셨나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권고지. 그럼 권고받고 이행 안 했어. 처벌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안 나와. 그게 좋은 말로 하는 거야. 좋은 말로. 권고, 조언. 조언도 여러분들이 막 성질내면서 해. 좋은 말로 해. 좋은 말로. 어? 이렇게 하면 안 좋을까? 이런 식으로지. 그래서 안 해. 그래도 처벌 줘. 안 줘. 안 줘. 그 다음에 알선. 이런 것들을 행정지도라고 그래. 근데 우리 과정은 요거 하나만 나와. 권고만. 왜 이걸 내가 알려주냐면 이런 시험 문제가 있어. 다음 중 연결이 틀린 것은 이렇게 해놓고 행정 권고 해놓고 행정계획이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지. 권고 행정임이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지. 행정지도 그래야 돼. 그래서 원래는 이게 권력적이고 이거 비권력이다 이렇게 말해. 근데 그것까지 우리 공부할 필요는 없겠지. 그래서 여기는 밑에는 어떤 걸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를 지도라고 그래. 지도. 위에 건 안 하면 어떤 처벌, 강제적이 나온 거는 저 위에 쪽 부분이야. 그래서 이게 행정작용 등이다 이렇게 말해요. 용어는 알아들으시겠지? 그 다음에 행정지도, 행정구제. 자, 요거는 여러분 책에 10페이지에 나와. 9페이지 하단부터. 그 9페이지 하단부터 보면은 행정구제라고 나오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책이 행정법 내용 썼다가 필요한 용어 썼다가 이러다 보니까 헷갈려. 그래서 내가 행정법대로 지금 설명을 해드린 거야. 그러니까 책에는 그렇게 있어. 그럼 행정구제에서는 첫째가 행정쟁송에 관한 내용이 나와. 그럼 이 행정쟁송이라는 것은 우리 사건 제한이야. 사건 보호. 그러니까 사건을 제한하면 반대로 뭐 하는 거? 보호해주는 제도. 행정쟁송이야. 그럼 행정쟁송하고 여기 시험에 나온 이유까지 설명할 거예요. 행정쟁송의 첫째가 이의신청이라는 게 있어. 혹시 여러분들은 이의제기하라 이렇게 돼 있어. 이의제기하라. 그게 이의신청이야. 과태료 딱 통지서 딱 보면 뒤에 뭐 있어? 며칠 안에 이의제기하세요. 이걸 이의신청이라고 그래. 그리고 행정심판이 있는데 우리 일반인들은 잘 몰라. 이거 행정심판을. 이의신청은 아는데 행정심판은 잘 몰라. 그걸 지금 배우는 거야. 그리고 행정소송이 나와. 요걸 합해서 행정쟁송이다 이렇게 말해. 그래서 다음 주부터 행정쟁송의 대상이다 아니다 이렇게 나와. 지문에가. 그러면 요거 할 수 있다 없다 그런 말이야. 그럼 일단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어디에 하느냐? 행정청에다. 그럼 왜 행정청에 하느냐?
공법은 누가 누구한테 했어? 행정청이 우리 국민한테 한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불만 있으면 어디에다 행정청 나 불만 있다. 한번 이거 제거해달라. 그런 게 이의신청 행정심판이야. 그러면 이제 행정청에서 이제 결정이 나왔어. 근데도 또 불만이 있어. 그 불만 있다는 말을 불복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의신청을 행정청에 했는데 또 결과가 불만족스러워. 그러면 어디다 한다? 행정소송하라 이렇게 나와. 다시 행정심판에 대해서도 불복하겠다. 그럼 뭐하라? 행정소송하라 그래. 그럼 행정소송 어디다 하느냐? 바로 법원에다. 법원에 하라 이 말이야. 그걸 행정소송이라고 그래. 그럼 왜 마지막이 법원이냐? 여러분 상식적으로 법원은 편파적이야? 법률대로 하는 거야? 법률대로 해. 누구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법률에 근거해서만 판결을 하는 거지. 근데 행정심판이나 이의신청은 누가 한 걸 누가 판단해? 행정청 자기가 한 걸 자기가 판단하니까 결론은 누가 유리해? 행정청이 유리하겠지. 그러니까 국민들한테는 마지막으로 행정청 결정 받아보고 공평하게 다시 한번 어디로? 법원에 가서 받아와라. 그런 말이야. 근데 왜 법원부터 가면 안 되느냐? 모든 일이 다 법원으로 가면 어떻게 돼? 법원이 일이 너무 많아지니까 절차를 거쳐서 와라. 이렇게 말한 거야. 그래서 나 그걸 이제 행정법에서는 경유주의 그래. 경유. 어디를? 행정청 경유하고 올라와라. 그래서 행정청 이제 경유주의 이렇게 말. 우리는 그런 말도 할 필요가 없겠지. 그래서 일단 어디다 하냐? 요것만 알아들으면 돼. 대신에 소송이라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 소송은 혹시 민사소송 들어봤어? 민사가 누구야? 여러분끼리 문제 해결이 안 돼서 법원에다 우리 법대로 하자 하는 게 뭐야? 그게 행정소송이야. 이제 민사소송이야. 그럼 민사 반대는 뭐야? 형사. 요즘 맨날 뉴스에 나오는 게 누구야? 뭐 조국 일을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형사야, 형사. 그럼 이제 그 원고가 누구야? 검사. 검사가 원고고 그 죄를 졌다는 사람이 피고가 되는 거지. 근데 재판에 넘기기 전까지는 피의자 그러지. 피의자. 재판에 넘어가면 피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형사는 검사가 원고가 되고 죄를 진 사람 피고가 되는 방식이야. 근데 우리가 하는 행정소송은 우리가 원고야. 행정청이 피고가 되는 거야. 뭐가 잘못했어? 행정청 네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제기한다 해서 우리가 원고가 돼서 제기하는 걸 뭐라고 그래? 행정소송 그렇게 말해. 시험에는 안 나오겠지만 그렇게는 이해는 해줘야 돼. 어디 가서 이런 것도 못 알아들어갖고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행정소송 이 구분도 못하면 안 되겠지. 행정소송이라 항상 누가 하는 거야? 우리 국민들이 누구를 대상으로? 행정청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럼 뭐라고 그래? 행정소송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제 문제가 하나 있어. 그러면 요거는 이제 법원에 하는데 행정청이 하는 게 두 개가 있네 이게. 이거 어디다 할 거냐 이 문제가 돼. 그래서 이의신청은 처분청에 하라 이렇게 나왔어. 처분청에. 이 청자는 행정청의 약자야. 처분한 행정청에 하는 건 이의신청이라고 그래. 그러면 행정심판은 어디다 하느냐? 처분청, 처분청, 직근, 상급기관에 하라 이렇게 놨어. 그래서 우리가 요건 잘 안 해봤던 거야. 여기서 직근이라는 말은 바로 위야. 처분한 바로 위에 상급이야. 그러면 세 단계를 한번 해볼게요. 아까 우리가 행정청의 가장 하급 기관이 누구였나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있어서. 자, 그럼 구청장의 상급 기관 누구? 특별시장, 광역시장. 요 시장, 군수의 상급 기관 누구? 도지사겠지. 자, 요 사람의 상급 기관은 국토부 장관이야. 이렇게 하면 뜻 알겠죠? 자, 지금부터 들어가. 자, 울산의 남구청장이 처분을 내렸어, 여러분한테. 무슨 처분을 내렸어? 그러면 처분을 내린 여기다 하는 거를 뭐라고 그래? 이의신청한다. 그런 뜻이야. 처분한 쪽에다 하는 걸 뭐라고 그래? 이의신청한다. 이렇게 말해. 근데 처분은 여기서 했는데 여기다 하는 걸 뭐라고 하느냐? 요걸 행정심판이란다. 그 뜻이야. 되나요? 그러면 이 시장 등이 여기서 했는데
여기에다가 행정심판을 제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이야. 상급은 상급인데 바로 위가 아니다, 그 말이겠지? 그래서 항상 행정심판은 바로 위에다, 이렇게 말해. 아까처럼 마찬가지야. 모든 시군구에서 일어난 일을 국토부 장관에게 하게 되면 이거 일을 못 하잖아. 그러니까 단계 거쳐서 와라, 이런 개념이지. 뜻하시겠어? 그럼 다시 시장이 이제 시험에서 이렇게 나와. 시장이 처분한 경우 시장한테 이의 신청한다. 그럼 맞아, 틀려? 맞지? 시장이 처분해서 이의 신청이니까 시장한테. 시장이 처분한 경우 도지사에게 행정심판 제기한다. 맞지? 그렇게 나와, 시험 문제가.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나오냐면 두 가지가 나와. 이의 신청 후에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다, 그럼 맞아, 틀려? 있다, 그럼 맞고, 없다, 그러면 틀린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 행정심판 후에 행정소송 제기할 수도 있다, 그럼 O. 없다, 그러면 X. 이렇게 찾는 거야, 여러분. 시험 문제는. 이 과정을 이대로 내는 거야. 그러면 이제 좀 이름을 줄 때 이렇게 내겠지. 시장이 처분한 경우 시장에게 이의 신청한다. 맞고. 시장이 처분한 경우 시장한테 행정심판 제기한다. 그러면 틀렸고. 그렇게만 찾아내면 돼. 그러니까 암기하고 말 거 없어. 여러분들이 지문 보고 그거 이해해서 찾아내면 되는 거야. 요게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야. 그러니까 직근이란 말 알아들으셨지? 그럼 한 번 더 해. 자, 도지사가 이제 처분했어. 그럼 도지사가 처분했을 때 이의 신청 그럼 어디다 해? 거기다가 도지사한테 이의 신청하는 거지. 그럼 도지사가 처분했는데 국토부 장관한테 하는 걸 뭐라고 그래야 돼? 행정심판, 이렇게 말하겠지.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네. 국토부 장관이 처분했어. 그럼 여기다 뭐 하면 돼? 이의 신청. 그러니까 이의 신청은 무조건 어디든 상관없어. 처분한 쪽에다 하는 건 전 뭐야? 이의 신청. 처분한 위에다 하는 거는 행정심판, 그러면 돼. 그럼 여기서는 위에다 행정심판 누구한테 해야 돼? 대통령? 이제 공법에는 이렇게 돼 있어. 무슨 중앙위원회,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관할 토지에 대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항상 여기는 시험에는 안 나와. 그러니까 우리 장관에게 이제 실무에 가서는 장관이 행한 것은 이의 신청은 장관한테 그대로 하면 돼. 행정심판하면 그 장관 소속의 무슨 위원회를 갖고 있어. 거기다가 직접 행정심판 이렇게 하시면 돼. 실무할 때는. 근데 지금은 여기까지는 안 나와. 무조건 여기서 했으면 누구한테, 여기서 해서 여기다 한다 이의 신청, 위에다 한다 행정심판, 그렇게밖에 안 나와. 그리고 요건 시험에 낼 때 요거 후에 요거 한다, 요거 후에 이렇게 한다, 이거밖에 안 나와. 요 정도만 알면 여러분 시험 문제 푸실 거고. 다음에 손실보상하고 손해배상이라는 용어가 나와.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야? 전혀 다른 말이야. 이 손실보상은 행정청의 적법한 행위, 적법한 행위에 대해서 보상하는 것을 손실보상이라고 그래. 요거는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 보상하는 것은 손해배상이다, 이렇게 말해. 글자 하나 차이야. 누가 하든 적법하게 해서 손실이 생긴 거는 손실보상이고, 여러분이 하든 행정청이 하든 법에 없는 행위에서 손해를 준 거는 손해배상이라고 그래. 그러면 여러분이, 국가가 여러분 땅을 법에 의해서 수용했어, 수용. 그러면 적법이야, 위법이야? 적법. 그럼 뭐 해야 돼? 손실보상. 여러분하고 옆 사람하고 둘이 싸우다가 주먹으로 한 대 패서 전치 2주 나왔어. 그럼 뭐야? 손해배상이겠지? 그럼 요거는 주로 무슨 법 시간에 쓰는 거야? 공법. 이거는 민법 시간에 쓰겠지? 이렇게 달라. 민법 시간에 손실보상 이런 용어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거기는. 민법은 손해배상 이렇게 나와. 공법 시간은 손실보상 이렇게. 자, 여기까지가 우리 행정법의 구제에 관한 내용은 여기까지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공법에 나오는 용어들은 요 정도만 알고 들어가면 돼. 여기까지만. 이제 쉬었다가 가장 중요한 행정계획을 마지막으로 설명할 거야. 그럼 둘째 시간에는 특별하게 할 건 없네? 그지? 둘째 시간에는 뭐였어, 아까? 행정행위 정도 하나 구분하면 되겠네? 사적이다, 공적이다, 이 정도만 구분하면 돼. 그럼 그런 말만 이해되면 여러분 책 들어가도 이제 돼. 근데 이게 안 됐을 때는 책을 읽어도 도대체 누가 뭐 하는지 이렇게 개념이 안 잡히거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쉬었다가 행정계획 정리하고 이제 들어가도록 할게요.